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어제 발표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국회 상황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신호가 된 22살 박모 씨의 유해가 오늘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현지 실태를 확인하고 온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잠시 후 출연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사법개혁안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 내년부터 매년 4명씩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총 26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퇴임하는 대법관을 포함해서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개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전국위 국회 내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안에서는 빠졌지만요.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 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 소원도 최대한 빨리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 국민의힘은 사법 해체법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해체법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부 점령법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 법사위에서도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의 사법개혁안이 어제 민주당에 의해서 그 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 때 이걸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법사위 통과가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이 얘기한 바대로 사법개혁안은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다. 특히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대법관 증언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 대법관 증언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도 필요성을 공감은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인데 특히 그 1년에 4만 건 이상이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데 대법관 한 명당 3천 건 이상의 과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몇 년 전에는 상고법원 필요하다 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도 사실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법관 증언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 부분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다. 또 나머지 4개의 개혁안들도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던 것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법관을 증언하면 재판연구관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재판연구관들은 대체로 법관들 중심으로 뽑게 되잖아요. 그 숫자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러면 1, 2심 하급심에서 또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예. 그렇게 이제 제기되는 그 도미노처럼 제기되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또 사법부도 이 개혁의 한 축으로서 예. 의견을 좀 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서 어쨌거나 20일 날 낸 건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되도록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이거는 스피드감 있게 가는 게 아니고 졸속으로 갈 우려가 많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사개특위 위원장이 앞서 보셨듯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누구의 공감대인지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끼리만 그리고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 내에서만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이 큰 서비스를 몇십 년에 바꾸는 건데 이게 과연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대상인 사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국감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민 서비스를 받아야 국민들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정치적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만약 대법관을 늘린다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라면은 예. 이것뿐만 아니고 말씀하셨던 도미노 현상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 외에 또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대법관 증언뿐만 아니고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하고 있죠. 4심제 도입 얘기하고 있죠. 전방위로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단기간 내에 끝내버리겠다.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쿠데타다, 또 독재자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음 대통령도 대법관 22명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박성민 위원님. 쿠데타, 독재자 이런 반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 사법개혁안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모든 개혁안이 사실상 개혁안이 아니라 개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 정부에만 적용되는 개혁안이 아니라는 거죠.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특정 정부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고 대법관들을 임명하는 과정 그리고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과정을 저희가 설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차기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정권에서 이 대법관 증언의 어떤 여러 가지 권한을 전유물처럼 혹은 사유물처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즉 다음 정권에서도 혹은 다다음 정권에서 똑같이 그 어떤 정부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절차는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정 정권만의 어떤 사리 사용만을 위한 대법 개혁, 법원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폄훼이자 정쟁만을 위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강재 의원님 반론을 해주신다면요? 이재명 정권만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겁니다. 지금 대법관 증언 문제는요. 사실 시쳇말로 갑툭튀입니다. 지난 5월 1일에 그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유죄 취지로 확정된 이후에야 대법관 늘려야 한다라는 논의가 본격화된 거예요. 과거에도 한 차례 있긴 했지만 그것이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민주당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지금 5월 1일 이후 5개월 만에 대법관 증언을 확정짓고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의도에서 그러니까 그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멈춰 있는 것이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예. 언젠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야 될 겁니다. 지금에 있는 인적 구성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니까 본인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우겨 넣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쿠데타, 독재적인 발상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혜택을 볼 게 이 대통령이다라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빼면 할 얘기가 없는 당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한 대법관들은 무조건 민주당 편을 들 것이다라는 것은 대법관들에 대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중립성, 독립적인 재판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맞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논의 과정에서 이제 숫자 22명을 그러면 임기 동안에 다 임명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게 4년에 걸쳐서 늘려가는 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천천히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다 임기 안에 그렇게 다 임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대법관 증언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갑자기 갑툭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오래전 한나라당 시절에도 26명 증언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부하 걸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2020년에도 민주당에서도 이탄희 의원 발의로 48명으로 늘려보자 이런 개정안도 발의가 된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오랫동안 이 대법원의 어떤 상고심의 과부하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 우려도 있었던 것이고 각
국회 안에서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은 제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개혁이다. 다만 저는 이제 정기국회 안에 이걸 정말 그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공감대가 형성돼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만큼 숙성이 덜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가면서 이거를 충분히 논의와 의견 수렴 끝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개혁의 일단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짧게요. 이렇게 대법관 증원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하고요. 과거에 이 다른 나라에서 대법관 증원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남미 좌파 독재 국가들이 입법 행정권을 가진 이후에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본인 취향에 맞는 대법원 구성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건 남미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부 유럽,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그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입법 행정 이후에 사법권을 장악하는 과정이 대법원을 그 구성을 바꿔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장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 됐다라는 점을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예, 해외 사례까지 들어주셨는데 뭐 이런 지금의 이런 논의가 좀 차분하게 이뤄질 수 있는가가 또 속도와도 연관이 돼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이 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자칭 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법 파괴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하니까 더더욱 기세가 올라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좀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연판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이라든가 국민의 그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로 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이거입니까? 법안 좀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 가지고 법안을 보셨냐고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 아침 조희대 대법원장 반응도 궁금했는데요. 출근길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 충분히 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제 국감에 나왔던 서울고등법원장이 증언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공론화라는 게 이제 좀 뭐 우리가 흔히 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말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공론화가 잘 될 것인가 이건 또 궁금한 부분이고요. 사법부랑도 소통을 원활하게 당이 국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장 서울 고등법원장의 그 말씀이 제가 이제 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랄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그 부분하고도 상당 부분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공감대는 있다고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증언 부분 이런 것들은 뭐 갑자기 어느 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일단 주목받고 있는 개혁안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은 공감대가 이루어진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속도랄지 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부분이 왜 이를테면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실질적으로 재판하는 12명에서 26명으로 왜 늘려야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랄지 그러면 5년 전에 이탄 의원은 왜 48명으로 했을까 또 얼마 전엔 100명으로 하자 막 이런 얘기까지 뭐 법안으로 발의는 안 됐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차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민주당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대통령도 22명 대법관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페어한 거다, 공평한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차분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그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설득시키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공론화 과정인데 개헌에 우리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검찰 개혁은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많이 알리고 또 정보를 드리고 해서 국민들이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도 거의 마찬가지 어떤 그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몇 개월 동안에 그만큼 숙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증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재판부 3심까지 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된 그 재판 소원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주도로 지금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그 제 4심제 도입이라도 와 마찬가지인 그런 성격을 띠는 제도 도입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관을 늘려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개인당 1인당 주어지는 사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예.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받아야 될 서비스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건데 4심제가 실질적으로 4심제 도입이 되게 되면 더 기간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비용은 더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했던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거를 좀 단축시키고 서비스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과 지금 4심제를 도입하는 것 같은 이런 거는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 불균형적인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논리적이지 못한 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지 않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 법원장들뿐만 아니고 그 사법부 대상이 되는 사법부에서조차도 이거를 좀 더 공론화시켜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위헌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해소할 수 있을 때까지 예. 아니면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때까지 수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민주당 혼자 주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감 있게라고는 얘기하지만 졸속으로 만들어내는 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기하다 보면 언제 개혁하냐라는 그런 여론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속도를 낸다 비판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런 여론을 봐서 속도나 또는 내용도 좀 조절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결국 사개특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개특위 안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추진을 하되 여론을 좀 살펴가면서 추진을 하겠다. 어떤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결국 이게 모든 재판에 대해서 적용이 되냐 그렇게 설계하지 않을 수 있죠 충분히. 예를 들면 이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뒤에 재심이라든지 환송심이라든지 후속 절차들에 대해서 법에 명확하게 명기를 하게 된다면 이 법의 신설로 인해서 혹은 개정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떤 부작용들을 좀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결국에 이게 핵심은 재판의 속도보다도 이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느냐 아니냐거든요. 결국 입법과 행정의회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지만 사법부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구절 때문에 이 기본권 침해의 공백이 사법부 내에서는 발생을 한다. 예. 이 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네, 부분에 이정희 의원님. 대해서도 재판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정치적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딴 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도부가 이거를 발의하고 이거를 당론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근데 원내대표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애 마는 애가 국민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한 해 만에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 제가 김유정 의원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른바 당내 투톱 갈등설이라고 할 거예요. 중요 사안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오긴 하는데 이 재판 소원 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추진하겠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론이나 당 사개특위에서는 발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의견 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개특위 안에 안 들어간 게 아닐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써 이견이 전혀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재판 소원을 바라보는 사심제는 아닙니다. 그건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고요.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을 제외하고는 다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국민이 그럼 어디 가서 권리구제를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그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의 사법부에 의한 권리 침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가 이제 고민의 시작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제한적으로 판결이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헌법소원 할 수 있게 한다. 재판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대법원 상고심 끝나면 다 사심 네 번째로 간다. 그런 의미의 사심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제한적인 것은 뭐 위헌이랄지 절차적 문제랄지 법률이나 뭐 이런 것에 그 위배됐을 때 그런 그 몇 가지 매우 그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했을 때만 재판도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론 아니다. 사개특위에서 발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얘기는 했습니다만 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약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넣지는 못한다고 또 그걸 숙성시켜서 논의할 만한 시간이 좀 모자랐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부 안으로 개별 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이걸 공론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는 방향은 맞다는 거죠. 가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우려하는 부분 그 문영배 소장 대행도 얘기를 하셨듯이 대법관 증언한다는 것은 재판을 빨리 하자는 것인데 제한적으로 재판 소원을 하더라도 그거는 더디 가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모순이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의원 입법이나 당론 발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그 사법개혁안은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예.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모순되는 부분이랄지 지적했던 부분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요. 헌재에서는 일단 헌법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이 부분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법원하고는 약간의 파워게임처럼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절충을 해서 재판 소원이라는 제도를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당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공론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엇박자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렇게 추진하게 한 방향은 있는 것인데 예. 사개특위 안에 넣지는 않겠다. 당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론 발의는 아니고 지도부 안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대표의 입장이니까 그 이견이라는 게 서로 완전히 부딪힐 만큼의 서로 다른 이견인지 이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추이를 좀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정강재 의원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예. 민주당이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의 이견이 있는 것 아니다, 엇박자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그래픽 통해서 명확하게 보셨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좀 달라요. 그런데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이렇게 의견을 달리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특검법 연장한 것과 금융시장 그 관리 체계 개편하는 거 이거 합의 봤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부랴부랴 합의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청래 당대표에게 원내대표가 사과하라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이 화해했는 줄 알았는데 사개특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여전히 이런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사실상 사심제로 가는 겁니다. 사심제 아니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사실상 사심제로 가는 밑자락을 까는 거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법 기술을 이용해서든 사심제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희생양이 되는 거고 재판 지연에 따른 다양한 그 법적 피해들을 결국에는 힘 없는 사람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도 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는 행보만 놓고 보면 전혀 그게 소규의 경읽기처럼 읽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네,
저도 아까 그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건 정청래 그 대표가 예. 원내 사안인 본회의 통과권 같은 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그냥 한 방 빡 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뭐 굉장히 점잖은 뭐 이런 토의 과정이라고 보시는 분은 그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 사심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예. 더 드리자면은 아까 왜 12명, 그러니까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느냐. 이 부분마저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기 과정이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법조인들 포함해서 사심제와 마찬가지인 효과를 낼 거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이 제도는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더 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그거 없이 이것도 그냥 졸속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다 정치적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박성민 저는- 의원 발론 네. 들을게요.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그래픽을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은 지금 현재 사개특위의 그 논의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내용이고 재판 소원에 대해서 사개특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사실상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어떤 찬반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룬다면 당연히 당론 추진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논의가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논의가 마무리 지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당론으로 발의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재판소원법은 그 개인 김기표 의원이 개인 발의를 하고 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하는 형식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매듭이 지어지면 당론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방향이 크게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패널이 아까 그 말 스피치 그래픽을 띄워달라고 서로 해서 안에 제작진이 매우 바빴습니다. 네. 자, 다음 오랜만에 경기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아니냐. 저걸 확인하기 위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정인으로 신청했는데 민주당의 철벽 방어에 의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자꾸 숨길수록 의혹은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숨는 사람이 본인이다. 이 사람 얘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왜 저한테 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사 취임하기 전에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고 이것이야말로 정당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언론에서 예상한 대로 국감 2주차도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경기도 대상 국감에서도 나오자 김동연 지사가 약간 비판을 하는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연 지사의 그 마음도 이해가 가요. 예. 답답하겠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해서 왜 자꾸 질문을 하는지. 근데 전 이것이 그 민주당의 잘못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김현지 그 실장이 나왔으면 처음에 이 얘기가 논의가 됐을 때 몇 주 전에 나와서 당당하게 국감에 나는 들어가겠다. 예. 그리고 그때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 직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꼼수와 그 용산의 꼼수가 없었더라면 이 이슈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전체적인 국감의 흐름을 보면은요, 뭐 국민의힘도 약간 이 비판에 대해서 뭐 자유롭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비판하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국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정치적인 정쟁으로 몰아간 거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민생은 없고 정치적 전쟁만 남은 이 국감에서는 야당이 됐던 여당이 됐던 정치적 쟁점만 남은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김 실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적 이슈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전략적으로 맞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저기에서 그 얘기가 나왔냐.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금 출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무리 잘못돼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고 그래도 게다가 굉장히 큰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국감은 대국민 서비스는 아무것도 없었고 국민을 위한 그 국감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박성민 의원님 반론 들을게요. 근데 오히려 국민을 위한 국감을 안 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김현지 실장에만 집착하고 있는 김현지 국감을 만들고 있는 게 과연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어떤 출석 여부에 대해서 공방을 벌일 때 결국 국민의힘에서 한 게 뭐였습니까? 최소 6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시도를 했고 심지어 그 내용은 대통령실의 업무 내용과는 무관한 뭐 예를 들면 대장동 아파트의 자금 출처는 어디냐라든지 아니면 과거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한 김현지 실장에게 이제 묻겠다. 그 부분과 관련해 묻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증인을 신청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정쟁을 격화시키는 것은 국민의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정적으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도 경기도지사와 이 경기도에 대한 질문보다는 오로지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얘기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눈물겨운 노력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소모적이다. 특히나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김현지 실장과 어떤 인연이 있다라고 알려진 바도 없고 근무 기간이 겹치는 것도 아니며 본인의 뭐 수행 직원으로 뒀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겹치지도 않는 사람에게 불러다가 현직 경기도지사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감사의 본분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는 김현지 실장을 매개로 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질의들은 굉장히 이 황금 같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하실 말씀이 더 많고 저도 여쭤볼 게 많지만 백다 앵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백 앵커 브리핑 듣겠습니다. 지난 7월 특검이 김건희 씨 일가 요양원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한 금거북이. 금고 안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보낸 당선 축하 편지 그리고 경찰 간부 인사 문건도 있었지만 당시 영장으로는 압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영장을 다시 받아갔을 때는 증거물들이 사라진 상태였는데요.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및 김건희 씨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관련 수사와 함께 증거 은닉, 증거 인멸,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가 빼돌렸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상황. 사라진 증거물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 김건희 씨 일가의 그 요양원 금고에서 지난 여름에 금거북이가 발견됐죠. 그때 압수수색을 할 때 다른 게 또 있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 당선 축하 편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 경찰 인사 정보가 담긴 문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영장 압수 범위가 아니어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사진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현장에 갔을 때는 이게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게 김건희 측에서 빼돌렸을 거다라는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가장 근원적인 물음은 왜 요양원에 있는 그 금고에 경찰 인사 문건이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봐야겠죠. 예. 책임과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경찰의 그 프로필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 과연 몇 장이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그에 앞서서 좀 아쉬운 거는 7월 달에 압수수색 갔을 때 그거는 이제 사진으로만 촬영을 해왔고 금거북이 이런 거 발견했을 당시에 그리고 9월에 다시 갔다는 건데 조금 더 서둘렀으면 어땠을까? 증거인멸 뭐 이런 혐의 등으로 지금 이제 수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서둘러서 이걸 조속히 확보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래서 김건희 씨 일가 특히 이제 거기에서 금거북이 발견된 것은 국가교육위원장이 줬던 그 금거북이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공천 개입, 뭐 인사 개입, 각종 인사에 개입한 흔적들을 다 저희가 엿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일반 금고에서 일반인이잖아요. 거기 금고에서 금거북이도 이제 거기 맡겨놨던 것 같고 경찰 프로필은 어떤 의미에선 잠재적인 금거북이들입니다. 아, 예. 예, 그 이력서들을 가지고 인사 개입해서 잠재적인 거북이들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 그 프로필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다발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 만약에 김건희 씨 입김을 통해서 혹은 뭐 최은순 씨나 그 일가의 입김을 통해서 경찰의 인사까지도 쥐락펴락했다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정광재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도 이 뉴스를 처음 봤었을 때 진짜 있었나? 그게 왜 거기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보도였는데 뭐 사실이니까 보도가 됐겠죠. 만약에 있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김정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어떤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경찰 인사와 관련한 이력서를 갖고 있다. 그것은 아무래도 뭐 인력 추천과 같은 내용으로 유추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일이었고 저는 그걸 왜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어느 정도까지 국정에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걸 저기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왜 저게 저기 있었고 김건희 여사로서는 본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것을 뭐 의심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 아니었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구체적인 보도를 보면 뭐 경찰서장 그리고 간부를 주로 맡는 총경 계급 그리고 경정 계급 각 2명의 프로필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다. 뭐 이런 약간 평가 같은 그런 문장도 담겨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경찰 인사에도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요양원이 장기 요양급여를 뭐 부당으로 수급했다 이렇게 해서 뭐 경찰 수사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김건희 씨 측에서 계속 뭔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이런 이른바 영부인의 메간매직 비즈니스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에 이게 과연 영부인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가족들과도 뭔가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뭐 이제 오빠의 뭐 장모 집에서 뭔가가 자꾸 발견이 되고 이렇게 자꾸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외에도 김건희 씨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 가족들까지도 어떤 인사에 개입하거나 여러 가지 뭔가를 주고받는 정황들이 있었나 이런 부분까지도 의심해 볼 만합니다. 물론 몸통은 김건희 씨겠지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일관된 어떤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공적인 인사에 관여할 만한 권한과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적으로 계속해서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김건희 씨가 이제 받았다고 논란이 되었던 뭐 여러 가지 시계라던가 금품들이라던가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김건희 씨가 직접 어떤 직책을 언급하기도 하잖아요. 예. 뭐 용산의 홍보 쪽 관련해서 일을 해달라 이런 식의 구체적인 제안이 오갔던 것을 고려해 보면 사실 이 문건이 김건희 씨 일가의 어떤 이런 요양원 금고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사실은 아주 일관된 흐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을 맡으면 잘할 것이다라는 식의 어떤 방향 제시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일관된 흐름으로 이 영부인의 메간매직 비즈니스의 전말이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단순 프로필뿐만 아니라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담겨 있어서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냥 뭐 그 보통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예. 인사 검증할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파일이 그대로 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사진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파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뭐 이게 어디 출처가 어디든 간에 저런 파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해 보이죠. 그리고 그게 지금 사라졌다는 것 자체도 또 부적절해 보이고. 그래서 근데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또 그 측근들과 관련해서는 그닥 놀랍지도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 빨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 중에는 그 김 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자녀가 일으킨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있죠. 이것과 관련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가해자인 김 전 비서관 딸의 처분을 어떻게 할지 학폭위가 회의를 하는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수사 15점까지 나올 수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까발렸을 때 까발렸을 때 인상하는 거나 그게 되면 제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가해자랑 바로 밑에 따라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영어 높음 주고 싶은 15점 꽉 채워서 그래도 상관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는 걸 감안해서 강전까지는 아니어도 감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정도 좀 문제가 있고 점수랑 도에다가 논의를 했는데 초등은 성산 아니면은 이제 경기도에서 내린 적이 없고 현재까지는 없고. 예, 어제 국감장에서 이 녹취가 공개가 됐고요. 이 녹취를 들어보면 점수를 매긴 다음에 처분을 내린 게 아니라 처분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점수를 맞췄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게 민주당 쪽의 문제 제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녹취록을 들어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빠진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나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저 학폭심의위원들이 지금 웃음소리까지 들리잖아요. 웃으면서 마치 흥정하듯이 결과를 정해놓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 관련 사안이 아니면은 뭐 강제 전학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 전학은 안 되겠고 강제 전학을 하려면 16점 이상이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15점인가로 맞춰가지고 예. 학급만 교체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전혀 배려는 없었다라는 것. 그게 정말 충격적으로 놀라운 사안이고요. 더군다나 그 변호사에 대한 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얘기들도 하죠. 나오는 것이고 예. 그런 마당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가 이제 교육부 차관하고 8분 통화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리고 한마디로 권력형 교육농단 아니냐 이것은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교육감도 이제 사과했죠. 예. 처음에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얼마나 그 가해 학생이 혹독하게 이 학폭을 가했으면 전체 9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반만 교체했기 때문에 그 피해 학생이 겪었을 그 두려움과 공포 이런 거는 도대체 누가 어디서 이해하고 보상을 해준다는 것인지 학폭이 자체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그 수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뭔가 올바른 답을 내지 않으면 교육의 근간이 흔들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력형 교육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김승희 전 비서관의 이 딸 학폭 무마 의혹 이거는 그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닌데 어제 이 녹취가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도 전체의 이 맥락은 살펴봐야겠지만 예. 지금 공개된 녹취만 놓고 본다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를 정해놓고 16점 이상이면 강제 전학 조치가 가능한데 강제 전학 조치는 너무 과도하니까 15점으로 맞추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요. 지금 지원청 과장도 좀 이제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 수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교육부 차관과 통화를 했고 그 교육부 차관이 이 지원청 과장에게 그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수사를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법 적용도 가능하겠죠. 예. 앞서 언급이 잠깐 나왔지만 당시 김건희 씨가 이 즈음에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해서 8분 넘게 통화를 했다는 것은 통화 기록이 이미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박성민 의원님, 대통령의 부인이 교육부 차관과 8분 동안 통화를 한 사실 자체도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이 녹취까지 연관이 돼서 더욱더 글쎄요 의문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스모킹건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어떻게 점수를 매길까, 그러니까 어떤 점수가 적절하겠느냐에 대한 어떤 그 구성원들 간의 객관적인 논의의 내용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듯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라는 거는 이 결정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이 결정 과정이 공개가 되었을 때 본인들이 그 지켜보고 있는 사람 혹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
사람의 의중을 충분히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점수를 일단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리고 본인들이 또 전례들도 좀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강제 전학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한 걸 보면 사실은 레퍼런스도 조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이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에게 압력을 준 이른바 권력자가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그분의 의중을 최대한 담아내려 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이중의 명분 쌓기의 플레이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미 통화 내역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의 구체성을 봤을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모킹건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전체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전화 통화로 인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끔 학폭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어져야 되잖아요. 만약 그게 드러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당연히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다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초등학생은 성산 아니면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린 적이 없고 현재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전학이라는 걸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학폭위 분들이 아까 이제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는 부분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테지만 앞뒤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만 봤을 때 학폭위원들이 그러면 이 아이한테 강제 전학을 하는 게 맞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례를 보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구주 전치라면은 굉장히 초등학생들 도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까지 심한 폭력 행사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학폭위도 아마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15점이든 1점이든 16점이든 뭐가 중요하냐면 김건희 여사의 전화로 인해서 만에 하나 이 학폭위 운영에 대한 결정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느냐 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판례를 살펴보듯이 뭐 전례를 좀 살펴봤겠지만 그리고 전체 녹취를 다 들어봐야 맥락을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제 국감에서 공개가 된 이 녹취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학폭 무마 의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을 지휘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요. 주식 논란 의혹에 휩싸였죠. 이에 대해서 위법성 없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특검직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께 먼저 여쭐게요. 그 웃기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위법성 없다고 얘기하면 그 김건희 여사가 나 도이치모터스 잘못 안 했어 하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본인이 내야 될 결정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주식 취득하는 것까지 괜찮다고 칩시다. 왜냐면은 뭐 스타트업에 대해서 본인의 친구가 하던 아주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고 치고요. 그런데 매도 과정에서 이게 그 상장 폐기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 직전에 전량 매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득을 봤다는 건데 그게 만약 친구가 나 스타트업 할 때 당신이 도와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미리 정보를 줄게 해서 팔았다면 그거는 김건희 여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이거를 지금 특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려놓고 본인 수사받아야 될 것이고 떳떳하다면 그냥 그거 먼저 해소하십시오. 반론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그걸 지켜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금감원에서 13명을 고발을 했는데 당시 민중기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그 대상 안에 또 포함이 안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1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특검의 어떤 신뢰가 부심받는 이런 것이랄지 또 국민들이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도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공소시효도 이미 또 끝난 사안이기도 하고 고발했으니까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게 지금 수사 대상은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창용 그 금감원장은 이거는 이미 이제 그 끝난 일이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이요? 이찬진. 그래서 다만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안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병주 의원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러 전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늘 바쳐야 된다는 각오로 평생 살아왔고요. 이번에도 사실 그런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정치적이겠습니까?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왜곡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의 유해가 74일 만에 오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현지에서 구출과 체포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을 맡아서 직접 현지를 다녀온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 일요일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셨죠. 네, 네. 예, 우리나라 청년 3명을 구출한 것으로 이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구출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구출 과정은 사실 어머니의 저희 지역 남양주 지역에 있는 어머니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예. 민원이 아들 정모군이 8월 15일 날 캄보디아 프롬펫으로 여행을 갔는데 예. 연락이 잘 안 된다. 아마 범죄 단지에 있는 것 같다. 제발 좀 구출해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절규어린 민원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때 프롬펫이라고만 됐지 구체적인 주소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착해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물밑에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한쪽은 한인회 쪽으로 좀 찾아달라고 하고 한쪽은 대사관 경찰 쪽, 또 캄보디아 당국, 예. 또 교포 중에 사업하는 저희 고등학교 후배 이렇게 여러 쪽에 좀 수소문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런데 정확한 위치가 나오지 않으면 추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보좌진한테 어머니와 협조해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봐라 했더니 그 전에 그 정모군이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소통한 게 있었더라고요. 예. 네, 캄보디아 건물에서 밖에 찍은 전경 사진을 보냈었고 30층 건물이 있는데 30층짜리 13층에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예. 거기는 고층 빌딩이 많지 않아서 구글 지도를 가지고 우리 보좌진들하고 추적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그래서 예. 대략적인 위치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인회 그 위치가 맞는지 그런 건물이 있는지 도움을 국내에서 요청했습니다. 저는 저 혼자 가다 보니까 하원 의원 뭐 맞는 정신이 없는 사이에서 예. 그래서 금요일 날 12시쯤 이제 그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예. 그 위치가 어디 건물이고 13층에 있다까지 나왔거든요. 위치가. 그렇게 되니까 발빠르게 이걸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 루트로 찾아달라고 한 상태라서 예. 제가 누구를 통해서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일 전문가들을 그때까지 맺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캄보디아 차관급 고위 관료를 알게 됐어요. 가서 예. 그분을 좀 오시라고 하고 우리 대사관에 파견된 우리 경찰 그리고 교포 그 지역을 잘 아는 분 이렇게 오시게 해서 한 2시경에 모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찾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캄보디아 차관급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항을 쭉 설명을 드렸더니 예. 그러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그 대신 비밀 유지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교포 쪽하고 한인회 쪽하고 대사관 쪽에는 중지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신고가 들어가면은 몇 단계 거쳐서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정보가 범죄 셀수 조직에 있으니까. 세면은 숨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찾을 수 없다. 예. 같이 온 우리 의원 3명한테도 대략적인 얘기만 하지 구체적인 계획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저하고 며칠 모여서 작전을 시작이 됐었고요. 예. 그렇지만 그날 사실 급박했죠. 그런데 절차가 참 까다롭더라고요. 그 친구가 들어가면은 그 경찰위원회가 4일 후에 열리고 4일 후에요. 예. 예. 경찰위원회에서 수색할 건지가 결정되면은 한 3주 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럼 20일 후에 하는 거죠. 그게 너무 급하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된다. 오늘 중에 해야 된다 하고 제가 고위급한테도 부탁하고 그날 아침에 상원 부의장 이런 분 만났는데 예. 그런 분한테도 그 분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했죠. 그런데 이제 13층 갖고는 그게 거대한 건물이라서 예. 호실이 많잖아요. 호실까지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추색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국내로 다시 보좌진들한테 호실을 아는 방법을 친구하고 의논해봐라 했더니 예. 친구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취업을 하러 가고 싶은데 너 몇 호실에 있느냐. 아.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니까 13층 13호가 나온 겁니다. 예. 그 친구가 가게 되면은 그래 13호까지 나오니까 빙고했죠. 아 찾을 수 있겠다 해서 그때 나온 시간이 한 16시 가까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위원회도 그걸 빨리 보내주고 했는데 18시가 됐을 때 경찰위원회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오늘 급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 예. 내일이나 모레 며칠 걸린다고 평상시 루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참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위급 차관한테도 얘기하고 또 하원에 상원 의원 만났던 분들에게도 얘기하고 경찰 쪽에는 제가 시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 사진을 찍어라. 내가 지금 6시간여 대기하고 있고 끝날 때까지 안 움직이겠다. 예. 그리고 올 상원 부의장이 국방내무위원장을 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국방위하고 행안위 경찰을 통제하는 위원장 막강했어요. 예. 그분하고 오전에 만난 다정한 사진도 보내고 해서 했더니 8시 한 반 정도 돼서 기쁜 소식이 왔어요. 저녁 9시에 급습하기로 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됐구나 했는데 9시에 그러면 나하고 그 고위급 차관하고 갈 테니까 가도 되느냐 했더니 저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위급 차관만 가서 네. 소통하자 하고 9시에 작전이 시작돼서 9시 10분에 연락이 왔는데 또 실망적인 소식이에요. 덮쳤는데 없다는 겁니다. 아, 1313호에. 예. 그건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온 것이 디귿자 건물로 돼 있는데 B동을 갔는데 A동, C동이 똑같은 건물입니다. 예. 어느 동인지 알려달라는데 그래서 국내로 전화를 했더니 어느 동인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이미 B동을 덮쳤으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저 지도에 보시듯이 디귿자네요. 디귿자거든요. 1313호가 세 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러지 말고 빨리 동시에 수색해라. 예. 도망가기 전에.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캄보디아 차관 그분이 강하게 압력을 넣어서 예. 동시에 들어갔는데 9시 20분경에 기쁜 소식이 왔어요. 정모군의 사진과 함께 확보했다. 예.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2분 후에 한국인 청년 2명 사진가 또 오면서 2명 다 확보했다. 아. 종합 3명 신병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에 숨을 쉬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경찰이 이제 경찰 유치장으로 데려가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장으로 갔죠. 그런데 제가 그날 가서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은 안 되고 통상 경찰에 잡히면 48일 후에 48시간 이틀 후에 면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틀 후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날 제가 복귀하기로 돼 있는데 하루 연장을 했거든요. 아, 예. 그 작전 때문에. 그래서 내일 10시까지 좀 해달라 했더니 여러 가지 협의를 하더니 내일 오후 2시로 확정이 돼서 연애를. 네, 토요일 날 2시에 면담을 갔죠. 예.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날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찰, 대사관 있는 경찰하고 그다음 후견인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들어간 부모들이 가서 면회도 하고 편의를 영치금도 봐주기 넣어주고. 영치금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후배 사학가에게 좀 보호자 역할을 해달라 같이 예. 가자 해서 같이 가서 면담을 하셨고요. 예. 했죠. 네. 낮 12시에 시작해서 9시가 넘어서 9시 반쯤에 이제 3명을 구출했는데 그 9시간의 과정을 지금 한 8분 만에 다 들었습니다. 아, 네. 영화화해도 될 정도인 것 같은데 네.
하나 궁금한 건 그 청년들 지금도 아직은 현지 경찰 당국에 구금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네, 거기서 조사를 받게 되고요. 예. 지금도 그 보호자 역할을 한 후배하고는 예. 매일매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돼가는지 이렇게. 그래서 그 후배가 열심히 그 먹고 싶은 거 치킨 먹고 싶다 해서 치킨 여줬다 하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네, 교민이 네. 일단은 피해자가 아니라 이건 범죄자인데 이들을 왜 이렇게 애써서 구출해줬냐 이 논란이 첫 번째로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네.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일단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예. 이분들은 범죄가 저질렀다 하더라도 일단 구출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로 송환을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엄정히 물어야 되고 그리고 법적 책임이 끝나면은 또 젊은이들이지 않습니까? 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죠. 그래서 첫 번째 임무가 뭐 범죄자든 용의자든 피해자든 간에 먼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면 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예. 저는 평생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언제든지 그 바칠 각오로 매일매일 각오하며 살았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걸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인원이 그대로 놔둔다 범죄자하고 그러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인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점점 악역으로. 그리고 국내에는 또 피해자가 속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빨리 거기서 빼내와서 수사를 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본인도 좋고 그 인원도 국내 피해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용의자인데 또는 범죄자를 왜 빼왔느냐? 예. 이것은 진짜로 저는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예. 만약 자기 자식이 거기에 범죄 소굴에 갇혀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저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거기서 구하려고 가진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지금 국내에서도 극우 세력이나 국민의힘 일부 인원들이 있는데 양심을 대고 자기 자식이 그렇다면은 본인도 그렇게 방관자 역할을 하겠냐? 그걸 방관한다면은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임무죠. 예, 약간 눈시울이 좀 촉촉해지시는 것 네. 같긴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요. 두 번째는 교민들이 뭐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 일부 교민입니다만 우리 교민들도 노력을 다 했는데 너무 김 의원 뭐 혼자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보도가 나가고 있다 이런 네. 의견이거든요. 네, 그 교민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갔을 때 교민 회장님한테 이런 인원을 좀 수소문해 달라고 했고 위치를 찾을 때도 우리 보좌진들이 한인 회장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지정되면서 한인회는 늘 그런데 적극적이었더라고요. 예. 경찰에 신고하고 본인들 스스로 또 찾으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그 캄보디아 차관급이 모든 걸 차단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것이 가장 패스트 트랙이라고 전 봤거든요. 예. 사실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예, 아니요.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교민이 움직여도 위에 결심받고 한 며칠 걸릴 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단을 시켰죠. 그때부터 정보를 차단시키면서 교민들이 좀 서운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혼자 거기 남아서 하니까 다 끝나고 나서 교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예. 그건 저의 불찰이고요.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또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에 또 그 차관님은 그 당시 캄보디아 차관은 자기의 신분 노출을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던 것이죠. 아, 예. 네, 네. 앞서 한 7, 8분간의 그 긴 과정을 설명을 하신 걸 들으면 좀 과정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해가 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예. 충분히 저는 오해했으리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와서도 교민 회장한테는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어서 예. 제대로 설명 못했는데 그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고맙다. 글을 쓴 분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교민 회장하고 소통을 했고 교민 회장은 그분들하고 그런 노력을 했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한인회에서 열심히 그런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빼왔다고 증언을 해서 그런 분야는 지금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의 이제 웬치라고 하죠. 그 네. 범죄 조직들의 그 은신처를 직접 가보신 거잖아요. 네. 딱 보셨을 때 와 이거 정말 심각하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으세요? 외부에서만 봤고요. 예. 안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예. 대형화돼 있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분을 면담을 했어요. 아 예. 그랬더니 그 웬치가 그분은 안에서 공사를 방음 장치나 이런 전문이라서 많이 했는데 한 6군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생각했던 건 엄청 대형이더라고요. 그 안에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살고 그 안에는 음식점, 뭐 식부터 해서 노래방, 뭐 목욕탕 다 있다는 거예요. 작은 마을이네요. 네. 예. 그런데 그 안에 일단 들어가면은 밖으로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잘 허락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는 좀 자유로운데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성과를 내는 사람은 자유로운 것 같고 성과를 못 내고 빚이 막 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금으로 들어가서 좀 구타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예. 확인을 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슬슬 관심을 이제 많이 기울이니까 네. 캄보디아 현지에서 빨리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더 네. 찾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풍선 효과처럼 예. 캄보디아하고 사실 베트남 또는 거기 태국 이런 데 국경을 맞대고 있고 예. 그 국경이 우리처럼 철조망이 아주 이렇게 돼서 넘어가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에 지금 또 긴급 우리 대표단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위협은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초국가적인 위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와 중국, 일본, 동남아 여러 국가와 함께 예. 힘을 합해야만이 이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숨진 그 대학생의 유해가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늘 5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네.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목숨이 달린 네, 문제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 매년 3,000명 정도 된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네. 3,000명이 모두 다 지금 범죄랑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상당수가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은 현지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정부가 했던 것은 예. 합동수사본부 TF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합의가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을 캄보디아 경찰에 파견을 해서 예. 같이 합동수사를 하는 거죠. 코리안 데스크. 네, 그걸 코리안 데스크라고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코리안 데스크라는 용어를 쓰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코리안 데스크라는 용어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합동수사본부 TF로 바꾸었고 이것은 더 강화된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코리안 데스크를 안 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코리안 데스크보다 강화된 그걸 합의가 됐고 현재 어떻게 할지 행정 절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귀국 출국하는 데 있어서 국내 조치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취업 사기 동남아에서 벌어지는 것을 규제를 해야 되고 사실 취업 이런 사이트를 보고 또 쏘가서 간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자금 유입에 대한 그런 차단 노력 또 다국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경찰들을 윤석열 정권 때 한 1,500명 정도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줄였더라고요. 예. 그런 경찰 병력들도 많이 보내서 우리 국민들, 교민들, 동포들 보호에 앞장서야 되겠죠. 예. 가서 아까 캄보디아 정부 차관급도 만나셨다고 했고 네. 의회 고위 관계자들도 만나셨다고 했으니까 생생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쪽 고위 관계자들은 어떤 말을 하던가요? 이거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분위기가 이렇더라. 좀 어떤 걸 일단 전달하고 싶으세요? 그분들은 캄보디아하고 대한민국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캄보디아가 모형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 이런 것들 캄보디아 전체가 범죄 나라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서 예. 조금 많이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빨리 이거 대규모 사이버 범죄, 온라인 범죄 조직을 와해시키지 않으면은 관계 개선이 어렵다. 이거부터 너희들이 나서서 해라. 그래서 훈만의 총리라든가
또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원 부의장이나 상원의 하원에서도 지금 본인들은 태국하고 분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중에 한국인의 문제에 대해서 제일 우선을 두고 하겠다고 약속은 한 상태인데 예. 그래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또 그런 면에서 하고 있죠. 그런 듣고 또 대화를 나누신 내용을 뭐 정부 관계자나 수사 당국에도 전달하셨습니까? 네네. 거기 시간에 정부에서도 합동 대응팀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2차관을 2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그래서 수시로 정보 교류를 했고요. 예. 저녁 늦게 한 9시에는 상호 회의도 했습니다. 정보. 저희는 그분들은 정부 측과 했고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상하원 의원, 동포간담회 예. 이런 쪽을 임무 분담을 했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역할을 분담을 해서 이 근본 퇴치를 하는 노력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구상을 했고 갔다 와서도 정보 공유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건절할 것인가 예.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군사적 조치 이야기가 여당 지도부에서도 나왔어요. 네. 캄보디아에 뭐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는 취지에. 물론 전문가들은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성이 크지 않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 워낙 또 군 전문가시니까 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 우리 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현희 의원님 만나서 왜 그런 주장했냐 제가 물어봤더니 예. 그것은 그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갔을 때 국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군사적 조치는 적절하지 않는 거고요. 지금처럼 외교적인 조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네.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질문을 인터뷰에서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네. 찾아보니까 여러 의견 듣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같은 입장이십니까? 네, 지금도 뭐 많은 의견을 듣고 있고요. 예. 저는 지금 국민 주권 정부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 우리 당은 당원 주권 당인데 저는 경기도도 경기도 주민 주권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지사 나갈 때도 도민들의 의견, 국민들의 나가도 되느냐 묻고 예. 의견을 듣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은 의견을 듣는 단계고요. 만약 나가게 결심이 된다면은 공약 발전부터 그 도민들과 같이 만들어서 비전을 만들고 도지사가 돼도 도민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모든 행정을. 언제 공식 발표한다 이런 건 정해진 건 없나요? 좀 더 지금 의견 수렴 단계에 있고요. 있다. 네. 예. 그렇지만 뭐 그거보다도 지금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한 것. 네. 이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악재 아니야? 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한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 발원지가 사실은 강남 상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들썩이게 된 것은 오세훈의 토지거래 허가제 성급한 해제 때부터 들썩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급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서 사실은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3차례에 걸쳐서 고강도 정책을 펴고 있고요. 예. 이번에는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정책이고 아마 조만간에 공급을 확대하는 어디에다가 몇만 호를 지을까? 지난번에 135만 호를 짓는다고만 발표했지 어디다가 하는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 공급 정책을 펴물어서 실제 이재명 대통령 생각처럼 집은 그냥 사는 데 쓰는 거고 투기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돈은 건전히 우리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쪽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효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 네네. 그럼 꼭 선거의 악재라고 볼 수는 없다. 네, 평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네. 공급 대책도 나올 거니까. 네.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간 사실을 하루 뒤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계엄 사태 이후에 비판을 해오셨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너무 어이없는 거죠. 다시 장동혁 대표는 내란 수계와 같은 그런 거고 실제 내란 수계 꼭두각시 예를 들면 상황 정치가 아직도 되고 있는가 그런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국민의힘을 해산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빨리 내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란당이라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으니 너무 한심하죠. 예.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군사 재판을 받고 네, 있죠. 그렇죠. 중앙지법이 아니라 군사 재판입니다. 네. 여기서 다음 달 25일에 윤 전 대통령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랑 여인영 사령관은 충암고 네. 선후배잖아요. 뭐 네. 충암파다 뭐 이런 분류도 네.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이 증인 신문에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꼭 응해야죠, 사실은. 불출석한다 그러면 본인이 유죄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란 수계라는 것을. 예. 떳떳하면 가서 떳떳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재판에 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인영 측에서 본인이 좀 죄를 경감하려고 부르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는 참 대통령식이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참 너무 한심하고 보기 부끄러울 정도지 않습니까? 꼭 출석을 해서 그런 증언을 해야 되고 그것이 국민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정 어린 반성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지난 9월에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물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더 출석 여부가 좀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충암고 후배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현지를 직접 다녀온 또 3명을 구출해온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물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딴 데 가자 그랬잖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아니야 아니야. 때로는 그래서 가족의 모든 순간이 더 아름다운 걸지도. 비 또 오면 좋겠다. The Family SUV, 더 Kia EV5. Kia, movement that inspires. 잘 나가는 메뉴 전부 타! 배민 푸드페스타! 기대해도 좋다! 우리 애가 좀 작은가? 나 때문에 안 크면 어쩌지? 언제까지 기성장을 고민할 거야? 키 크니까 아이클타임, 맛있으니까 아이클타임. 이제 훈이랑 아이클타임이에요. 아이클타임. 두드림. 한줌 재가 되어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22살 대학생 박모 씨.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74일 만입니다.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떠난 박 씨는 한 달쯤 뒤 이름도 낯선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감금됐던 또 다른 한국인의 말을 빌리면 박 씨는 숨지기 전 너무 많이 맞아 숨도 못 쉬는 정도였으며 몸 전체가 멍이 들어 온통 보라색이었다고 합니다. 열흘 전 그의 참혹한 죽음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이후 제2, 제3의 피해를 막으려는 대응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추정한 현지 사기범죄 연루 한국인은 1,000명, 캄보디아 출국 후 한국으로 돌아온 기록이 없는 사람, 최근 3년간 매년 2에서 3,000명. 이제는 단발적인 초기 대처에서 나아가 최소 수천 명 규모의 잠재적 피해자를 파악하기 위한 차분한 대응과 국제 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시즌의 이터널 기동전 사건담 유니콘 기동무투전 G건담 최종편 등장. 다양한 건담을 만날 수 있는 시즌의 이터널 반주년 이벤트 진행 중. 인사돌 정말 고맙죠. 잇몸이 들뜨지도 않고. 좋죠, 인사돌. 잇몸 속부터 편해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먹을 때 걱정이 없죠. 인사돌 스위스 프모커가 획득. 써보면 알죠. KG에게는 보입니다. 더 큰 기회가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KG. 감기다 싶으면 테라플루 한 잔. 효과는? 느낌은? 따뜻하게 스며들어 감기를 빠르게. 따뜻한 한 잔의 빠른 효과. 테라플루.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역술인이 근무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비판이 일자 떠난 것으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권 마지막 날까지 일하며 월급까지 받아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